자, 우리 골디락스 경제연구소 박시동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도 정치를 하셨던 분으로서 네. 최근에 그 여론조사 추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숫자를 다루시는 분이시니까. 예. 아니 근데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뭐. 네. 근데 왜냐면 믿을 수가 없는 얘기니까 보나마나 질문. 아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실을 몰라서 질문 내지는 네. 어떤 지역 또 일부의 어떤 과표집 뭐 네. 등등등이 있지 않겠나. 네. 일단 그냥 막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관계 별로 따져보고 싶지도 않은데 네. 사실은 그 여론조사라는 것을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표집된 것이라니 하고 믿고 있는 게 네. 많거든요. 예. 근데 우리 뭐 명태균 얘기 때도 보시겠지만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고요. 네. 또 이제 선거 이게 사실 국가기관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이게 민간 회사에서 하는 예.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럼요. 뭐 직원이 뭐 무슨 5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예. 뭐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질문이 조금 바꾸면 결과치 달라지고요. 그렇죠. 그 질문의 문장 안에 어떤 단어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순서가 바뀌어도 그렇고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20대를 뭐 10%를 넣어야 된다. 근데 자기네들이 모집단이 뭐 1000명인데 10%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나와야 되는데 100명이 안 나왔다. 그럼 10명밖에 안 했다. 그냥 그거 곱하기 10 하면 되는데 네. 그 10명을 어디다 먼저 하느냐.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영남이나 대구 쪽에서 10명이 먼저 채워졌다. 다른 쪽에 전화 안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걸 곱하기 10 해가지고 20대 인구 표본을 맞췄다. 뭐 이러면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작이 사실은 가능하고 특히 이제 선거판에서는 저희들이 그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후보 단일화라든지 상대 당과의 비교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해보면서 그거 수치를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드는 수많은 기술들이 사실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여론조사는 무조건 과학적일 거야. 수치는 무조건 객관성이 담보돼 있어. 이런 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다.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일단은 사실은 그런 거보다 주위에서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다니는 직장이라든지 또 뭐 속한 커뮤니티든지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윤석열 잘했다. 돌아와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네. 예. 그래요. 그 하여튼 뭐 얼마든지 조작할 수는 있는데 이게 또 국민들은 실제 여론으로 네. 믿게 되고요. 또 이게 한두 군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정말 다발로 나오니까 예.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저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한두 개를 만들어내고 또 그걸 다시 확대 그게 이제 재생산하면서 마중물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극우 보수 등 특정 예. 어떤 정치 성향을 띠는 분들이 또 결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 우리가 용기를 얻었어. 예. 그러면 더 열심히 응답을 해야지. 그렇죠. 또 이런 것들이 또 기폭제가 돼가지고. 그럼요.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여론으로 뭐 헌재를 압박할 수가 있어. 네. 라든지 아니면 네. 그 이후에 뭐 대선 국면까지 염두에 둔 하여간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 세력들은 충분히 있으니까 네. 이제 진보 또는 이제 합리적인 시민 여러분들도 아유 귀찮아 바빠 이러고 안 받으실 건 아니고 뭐 우리 여론조사든 남의 여론조사든 가릴 거 없이 네.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민심을 또 알려주는 적극적인 행동도 좀 필요합니다. 아니 윤석열이가 뭘 했다고 지지율이 올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평소에도 나오지도 않은 지지율이 거기서 나온다는 게 말이 그리고 됩니까? 예. 내란 세력들을 옹호하고 말이죠. 예.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왜 오르냐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국민들이었습니까? 어떻게 이게 이 평균 민심을 반영하는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전혀 뭐 믿을 수 없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은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이 여론평판연구소와 여론조사 공정에 대해서 아마 고발하실 것 같습니다. 고발해서 이제 또 조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그럼요.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이해를 우리가 갖고 읽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드디어 취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미국 우선주의, 뭐 이른바 고립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무서워요. 아주 그냥 몽골 기병같이 지금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선거 때 워낙에 센 얘기들 많이 해가지고
우리 그냥 속칭하는 얘기로 선거 때 했던 얘기랑 이 정말로 직에 임할 때 했던 얘기는 누구나 다 또 어느 나라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네. 책임성이 다르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일단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이틀 3일 됐는데 네.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선거 때 우려했던 정도의 그런 어떤 저희의 걱정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과감하고 뭐 앞뒤 안 재면서 네. 하고 싶은 거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좀 경제 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취임사 그다음에 네. 이후의 행보들 잠깐 좀 뭐 짚어드리면 네. 크게 보면은 한 7-8가지의 일단 주요 메시지가 나왔어요. 네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네. 국경이랑 이민 정책 관련한 얘기를 좀 했고, 예. 경제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도 좀 여러 얘기했고, 예. 사회 법치 또 공공 정책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우주 뭐 이런 얘기도 좀 했고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우리 경제나 우리 쪽과 관계돼 있는 것만 제가 한번 뽑아와 봤습니다. 네네네.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이건 뭐 우리랑 별로 상관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일단 이민 정책 관련해서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남부 국경 쪽에다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철회하고 더 강력한 정책을 얘기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은 제가 볼 때는 국제사회에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 뭐 그런 신경 쓰지도 않잖아요. 신경 쓰지도 않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속지주의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뭐 씁쓸한 현상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미국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출산만 하면은 자기 자식은 미국 국적이 된다 이래가지고 원정 출산이니 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좀 있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게 뭐냐면 미국 땅에서만 나면은 그냥 다 미국 사람 국적을 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법 체류자 또는 불법 이민자 국경을 막 넘어온 사람들도 덜어는 거기서 출산을 할 경우가 있어요. 넘어오자마자 말이죠.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미국 애들한테 일단 나왔으니까 그 아이는 국적을 줍니다. 그러면요 국제 아동 인권 협약 등등등에 따라서 네. 그 아이 때문에 부모를 떨어뜨려 놓지 못해요. 지금까지는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 이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이용하는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일단 국경을 넘고 거기서 출산을 해서 그 아이가 그 나라 국적을 미국 국적을 획득하게 하고 부모니까 나는 여기서 애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를 막는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아동협약이라는 국제 규범상 그거는 일단 좀 인도적으로 봐주는 감이 있었어요. 네. 근데 트럼프가 얼마나 세게 얘기했냐면 나 그런 거 안 봐줘. 속지주의? 네. 불법 이민자들한테 속지주의 적용 안 해. 이래가지고 미국의 국적에 관한 대원칙도 수정하겠다는 얘기할 정도니까. 예. 그럼 이제 원정 출산이 줄어드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합법, 우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보통의 경우 원정 출산까지는 합법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법 체류자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를 떼어낸다. 국적 자체를 안 준다. 그러니까 속지주의의 대원칙은 흔들린 적이 없거든요, 미국이. 불법이든 뭐든 원정 출산이든. 근데 불법 이민자는 불법 체류자의 아이는 국적을 안 줘버리겠다라고 해 속지주의 수정까지도 얘기하고 그리고 설사 그 어떤 이유로든 그 아이가 국적이 있더라도 부모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 국제적인 규범 나 안 지키겠다. 그래서 부모 돌려보내겠다. 그럼 그 애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다시 데리고 나가라. 그럼 미국 국적은 주고? 아니요. 그러니까 안 주겠다고 원칙을 했는데 예외적으로 어떻게든 국적을 받는 아이가 있더라도 그 부모를 주시냐 않으니까 부모는 추방하겠다. 그럼 그 애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너에게 선택하라 부모에게. 애 데리고 나갈 거니 애 놓고 나갈 거니 라고 해서 그동안 있었던 뭐 국제규범 그리고 미국의 국적법에 관한 대원칙도 수정할 정도로 얘기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야. 자,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진짜 트럼프야. 너도 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미치는 우리한테 미치는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영향이 있군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뭐 좋지 않은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그 계층의 이 피라미드를 그려보면 가장 하층부에 속하는 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일, 또 그렇죠. 힘든 일, 뭐 청소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급여는 낮고 험한 일들 많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사실 미국 사회에서 그동안 누가 했냐면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요. 네, 예.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했는데 완벽하게 속간해가지고 다 추방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 이거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그 일을 합법적인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예. 적어도 최저시급 이상의 법적인 임금은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임금이 올라가죠. 예. 임금이 올라가면 미국에서 차지하는 물가 기준 중에서 임금이 포션이 높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다시 올라가죠. 그럼 미국이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 전체가 인플레가 아직은 안 잡히는 상황에서 그걸 가중할 염려가 있죠. 네.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못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미국이 금리가 타이트해지면 우리나라와 달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타고 들어가는 끝에 가서 우리에게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 그리고 강달러로 인한 우리의 고환율에도 영향을 주는 정책이다. 그래서 적당히 좀 하지 싶은 생각이 좀 있었는데 상상 외로 아동의 뭐 인권까지도 난 모르겠다. 추방해버리겠다 이런 정도로 나오니까 이 정도는 뭐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는 금리나 달러에도 영향이 있는 요소다. 이렇게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이 그러니까 가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임금이 올라가서 미국이 물가가 덜 잡히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지금 올해 2025년에 원래 물가를 금리를 4번 내리기로 했었다가 전망을 2번으로 수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1번으로 수정하거나 아니면 동결하거나 여차하면 다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전망까지도 나오는 중이에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금리를 덜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럼 미국과 한국은행의 금리 차이가 계속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면 미국이 세고 우리가 약하니까 강달러가 세지고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저 정책이 나비 효과처럼 꼬리를 물고 우리 금리에 또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되는 정책이 저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더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혹시 개별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민감할 수가 있어요. 네. 경제 및 에너지 정책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나왔는데 일단은 하나씩 살펴보면 호재도 있고 때로는 이제 악재도 있는데 석유 및 가스 시출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정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 뭐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라는 정책들을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물가를 높이는 정책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민자 추방하면 물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야 트럼프 너 그럼 물가는 생각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석유랑 가스 시출을 확대할 거야. 그러면 석유랑 가스가 흔해지겠죠? 그럼 석유 가스 값 내려가죠. 나는 그렇게 해서 물가 잡을 거야 라고 하니까 이게 단순히 에너지 정책이기도 하지만 물가 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방패예요. 나 그렇게 물가 모르는 사람 아니야. 나 석유 값 내려가지고 물가 잡을 거야 라고 하니까 석유 가스 시출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석유가 그래도 국제적으로 조금 석유 유가가 내려가면 우리는요. 우리는 뭐 석유 뭐 전량 수입하는 나라니까. 그렇지. 우리 입장에서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좋죠. 그건 좋습니다. 가스, 석유 공사 관련해서 적자 폭도 좀 줄 가능성이 있고요. 수많은 그 석유 제품들의 원가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결정적으로 뭐 전기료라든지 해서 우리도 연동해서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것들을 좀 국제 유가가 잡히면 어느 정도 좀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차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석유, 가스 시추 확대가 우리에게는 적어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트럼프가 가스 시추를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스를 시추를 많이 해도 그거 어떻게 실어 나릅니까? 가스를 나를 수 있는 배지선은 중국하고 우리가 만듭니다. 근데 트럼프가 중국을 배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한 고품질의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조선주의 호재가 돼요. LNG선 발주가 늘겠구나라고 해서 특히 이제 석유가스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는 뭐 가스관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트럼프 이 정책은 우리의 유가 부담 그리고 조선주 이쪽 업종에는 어느 정도 수혜가 있을 것이다. 자, 주식 투자하는 분들 새겨 들으세요. 조선주 좋습니다. 근데 이담인주 문제인데
그린 뉴딜 종료를 선언했어요. 그린 나 그런 거 몰라. 아, 친환경. 예, 친환경?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래서 그린 뉴딜 종료를 얘기하면서 대표적인 그린 정책이 뭐냐? 이제 내연기관 기름으로 가는 차, 가스로 가는 차 줄이자. 그리고 국제적으로 각 나라가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목표, 의무, 구매 대수와 연도를 다 목표로 갖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2030년까지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한다라는 게 기존의 미국의 목표였어요. 네. 나 그런 거 몰라. 폐기. 아, 그래요. 네, 폐기시켜버리겠다. 의무화에 관한 그 아예 그 제한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를 덜 사게 되겠죠. 네. 그러면 문제가 뭐느냐? 그 2차 전지. 그렇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우리가 사실은 한국의 반도체 다음 차세대 먹거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국부가 거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우리가 그동안에 수많은 돈과 자본과 설비를 사실상 반도체에 의해 국가적으로 보면 올인한 그런 sek터거든요. 네.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되는 섹터인데 네. 지금 약간 현재 수요 정체 이른바 캐즘이라고 걸려있는 상황이라서 요 최근에 좀 부진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거나 요 부진을 떨고 일어나야 되는데 트럼프가 결국에는 전기차 관련해서 의무를 폐지하면 의무 구입을 폐지하면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동인이 좀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걱정이고요. 그로 인한 2차 전지 업종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좀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직격탄을 좀 맞은 거 아닌가라고 해서 악재로 현재 평가가 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어느 정도 악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주요한 빅4가 지난 4분기 기준으로 전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미국에서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면 보조금 준다라고 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적자인데 트럼프는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어요. 그럼 만에 하나 아직은 좀 진짜 폐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에 하나 폐지가 된다면 지금도 거의 수천억대 적자인데 거기에서 이제 보조금까지 더 빠지게 되면 적자 폭이 더 커진다라고 해서 자동차 2차 전지, 자동차 그다음 전기차 이쪽 업종에는 트럼프의 등장이 만만치 않은 악재로 현재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계엄 내란 이후로 우리 주식시장이 그냥 뭐 엄청난 타격을 입었는데 그래도 언제 다시 소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봤는데 특히 이제 2차 전지에 최근에 어마어마한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한 최근 1, 2년 사이에 너무 흐름이 안 좋아가지고 걱정들이 많으신데 결정타를 좀 트럼프가 던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결국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죠. 정부와 민영 간이 협동을 해서. 또 다른 건 이제 사실은 미국이 맺고 있는 모든 대외국가 맺고 있는 협정을 재검토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를 뽑아보면 두 개입니다. 한미 FTA하고 방위비 협정. FTA는 사실은 뭐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검토하면서 야 미국 같은 나라하고 FTA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걱정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지혜가 멀리 볼 수 있는 큰 해안이 맞았거든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뭐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수출 관련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협정 관련해서 트럼프 얘기는 그거예요. 협정을 맺었는데 미국이 손해 보는 거 다 재검토해라고 하면은 대번에 FTA가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FTA는 사실 중간에 한번 수정된 적이 있는데 또 한 번의 수정 압박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무역적으로 크게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고려가 되고 있고요. FTA를 왜 했습니까? FTA를 왜 했어요? 관세 벽을 아예 없애서 그야말로 같은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그 경제 생활권으로 만들려고 공동체란 말도 많네요. 그렇게 하자고 한 건데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장벽을 만들어? 뭐하러 FTA를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고요. 방위비 관련해서도 수정 제한이 올 것으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방위비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재협상을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기존에 5년간 누적돼 왔던 어떤 얘기들이 한 번에 터지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다음번 5년에 협상을 할 때 약간 좀 인상폭이 커지고는 했습니다만 지금 일단 트럼프 정부 전에 한미가 바이든 때 부랴부랴 작년에
다음 연도 5년치 거를 협정을 타결시켜 놨어요. 다소간에 우리한테 불만이지만 트럼프를 생각해 놓고 보면은 그래 이거라도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거 때 우리나라를 상대로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네.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네, 머니머신. 네, 자판기다 이거죠. 네, 그렇죠. 인출기. 네, 인출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방위비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도 이제 취임 이후에 계속하는 걸로 봐서는 네. FTA와 방위비 협정 관련해서는 수정 협상의 제안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좀 짚어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